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우려가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새마을금고를 향했다 이런 보도도 저희가 오늘 전해드렸는데 뱅크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뭐 새마을금고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금융 쪽에서 부동산 PF에 대한 대출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요. 예. 최근에 이제 그쪽이 국내 금리가 높아지면서 뭐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 부실이 많이 됐죠. 이제 그런 영향이 근본적인 거고요. 네. 지금 새마을금고는 이제 그 경기도 남양주의 어느 특정 이제 새마을금고가 이제 부실됐다는 그 소식. 근데 그 금고가 이제 알려지기로는 그 기존에 안전평가를 받았었는데 우수한 쪽에 들어갔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렇게 된 거는 감사를 해보니 뭐 정기 감사일 수도 있고 뭐 특별 감사일 수도 있는데 감사를 해보니 부실이 많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제 전체 우리 새마을금고가 전국에 한 1,300개 정도 되는데 아무도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해당 새마을금고의 문제로만 끝날 건가? 왜냐하면 이 상호금융 쪽에서 공동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한 새마을금고만 어떤 특정 PF 사업장이 대출하는 게 아니고 여러 새마을금고가 합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실이 건전한 새마을금고로 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래서 새마을금고 고객분들한테 그런 불안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이 새마을금고를 이제 금융당국이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해서 뭐 관리 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제2금융권 중에 하나가 이제 상호금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은 증권사도 있고 뭐 여신 전문사도 있고 상호금융인데 상호금융은 또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그중 또 하나가 이제 새마을금고. 근데 상호금융은 전부 사실 금감위 쪽에 관리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새마을금고만 행안부의 관리를 받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거는 국민 측 이제 금융 소비자들과 금융기관 간의 거래에서 그 감독은 상당히 좀 뭐라 할까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맞는 게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번 사태도 보면 사실 그 제2금융은 물론이고 은행들은 이미 뭐 부동산 PF에 대해 대출에 대한 어떤 그 규제라고 할까 비율을 점차 줄여 나갔고 또 상호금융 내에서도 다른 상호금융 기관들은 뭐 전체 대출의 한 절반 또는 30%를 넘지 못하게 이제 그런 규제가 만들어졌는데 새마을금고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혹시나 뭐 행안부가 관리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행안부도 조직 자체를 보면 이 새마을금고의 어떤 금융 신용 부분을 담당하는 게 다른 쪽에서 파견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금융기관 쪽에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이게 몇 년 전에도 새마을금고 사건이 한 번 좀 있었고요. 그때도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가 계속 할지 아니면 다른 금융기관처럼 전문성을 가진 금융감독기관이 할지는 우리 정부가 한 번씩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행안부 자체가 금융 관련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하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우려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뭐 5천만 원이 넘는 예적금을 보장하고 각종 혜택 유지하겠다. 또 행안부 차관이 새마을금고 예금 가입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더라고요. 네. 이런 대책이 그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우려를 좀 달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또 나오거든요. 그 뭐 14일까지 그 예금을 이제 해지했던 분들이 다시 가입을 하면 뭐 기존의 이율이라든가 이런 거 뭐 복원시켜주겠다. 요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1인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한도가 한데 5천만 원이 넘는 부분도 보장을 하겠다. 이거는 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발빠르게 대응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선 제가 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새마을금고 역사가 한 수십 년 되는데 한 번도 고객 예출금 뭐 대출했던 거 이런 거를 지금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국민들이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슈가 되는 건
좀 우리 금융 감독의 어떤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새마을금고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GS건설에서도 부실공사 사태가 있었잖아요. 뭐 부동산 PF 차원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네. 그럼 이 부동산 PF가 시스템 리스크로 좀 확산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부동산 PF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사실 은행권은 상당히 안정이 돼 있습니다. 연체율도 떨어져 있고 제2금융 쪽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네. 사실 뭐 GS건설의 이제 부동산 PF 얘기는 그 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인천 검단 쪽에 예. 그 이제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관련해서 이제 신용평가사에서 이 GS건설이 안고 있는 PF 부실 그 PF 사업장 전체 규모에 대해서 올해 좀 만기 도래액이 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타격을 받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를 낸 거가 아마 이제 이런 최근의 뉴스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일군 건설사입니다. GS 건설사는 네. 도급순위 5위에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신용 평가나 이런 거 보면 그 도급순위 결정할 때 하위 항목의 신용 평가 부분인데 그건 이제 업계 4위입니다. 그래서 GS 건설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GS 건설이 어떤 이게 이제 이런 사업장이 부실화되면 신인도가 떨어지고 자금을 조달할 때 이제 가산금리가 높아지고 회사 자체적으로는 재무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이게 이제 뭐 전반적인 PF의 부실, 우리 부동산 쪽에 이제 그런 쪽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그 2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최소 적자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면 정말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수치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난해 1분기의 영업이익만 보면 14조, 2분기에도 14조였는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 정도, 그리고 확 줄은 거죠. 그리고 예. 2분기도 오늘 이제 분명히 발표가 돼서 이제 알 것 같은데 한 3천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분기보다 좀 작은 수준. 다만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한 9천억 원까지 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감산 조치가 많이 들어갔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반등이 되면 사실 이제 실제로 물건이 팔리는 것보다는 이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이제 가격이 좀 반등이 되면 재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그 회계상에 상당히 좀 이점은 있는데 근데 지금 대체적인 시각은 1분기 6천억 원보다는 좀 낮은 수준, 한 절반 정도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예상을 좀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었잖아요. 뭐 반도체가 이제 바닥 찍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반기에는 그럼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3사, 우리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인데 네. 세 기업이 모두 감산을 했죠. 근데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건 감산을 하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업황 경기가 회복으로 돌아오는 건 수요가 실제 시장 수요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려면 세계 경제가 좀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야 되고 그래서 가격 떨어지는 거를 막아서 뭐 실적이 더 나빠지는 거는 막을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적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세계 경제가 좀 빠른 회복세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게 반도체 업황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간은 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에 그 재무제표상의 실적 자체는 개선은 되지만 그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공급자의 측면에서만의 예. 대책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주식 시장,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좀 B2가 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큰 시기 같은데 이런 시기에 이런 투자 방식 괜찮다고 보시나요? 안 괜찮죠. 네. 일단 우리가 비투라는 건 이제 뭐 증권금융이나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네. 그거를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이자율이 상당히 높죠. 예. 네. 그 이자율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장이 더 이상 나빠지진 않지만 그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실제로 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긴 하지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끝으로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미국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고용 지표가 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 게 영향을 미쳤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민간 고용 정보 업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6월 달 민간 일자리가 한 50만 개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시장 예상치는 22만 개인데 2배를 상회한 거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앞으로 연준이 지난 22 유럽에서 파월이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7월하고 9월 연달아 2번 올리겠다고 예.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공포라고 할까요? 긴축에 대한 공포 이런 게 미국 증시에 크게 작용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